설 연휴 셋째 날, 창밖에는 가느다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고급 단독주택 안에 있었지만 그곳은 그 어떤 전통시장보다도 더 소란스러웠다. 시댁 식구 9명은 내가 정성껏 설계한 공간을 자기 집 놀이터처럼 여기고 있었다. 시아버지 박정국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내 앞에 툭 던지며 시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며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을 때 3년 동안 쌓여있던 억울함은 순식간에 차갑고 냉정한 이성으로 굳어졌다. 나는 조용히 그 지폐를 주었다. 싸우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다음 날 남편 박승환에게서 걸려온 92통의 부재중 전화는 이번 설 연휴의 가장 우스운 주석이 되었다. 설 연휴 셋째 날. 한국의 풍습상 결혼한 딸도 시간을 내어 친정에 들러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 한서연은 시댁 식구 9명에게 내 집안에서 발이 묶여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 고급 단독주택은 내가 결혼 전 개인 자금으로 매입하고 직접 설계까지 맡았던 집이었다. 선 하나, 빛 한 줄기까지 모두 내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은 한 무리의 불청객들에게 제멋대로 점령당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큰 시누이의 아이가 오일 파스텔을 들고 내가 이탈리아에서 직접 운송해온 흰색 천연 가죽 소파 위에 예술 작품을 그리고 있었다.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내가 산 스마트 양문형 냉장고가 충분히 품격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둘째 시누이와 함께 어떻게 나를 설득해 바꾸게 할지 의논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 남편 박승환은 마치 소방관처럼 여기저기서 터지는 화재 현장을 뛰어다니며 수습하느라 진이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애써 맞추려는 웃음과 어쩔 수 없다는 난처함이 동시에 걸려 있었다. 서연아, 설이잖아. 애들도 아직 어리니까 너무 화내지 마. 그는 내 손에서 걸레를 빼앗아 소파 위에 알록달록한 낙서를 지우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색은 더 넓게 번져버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리고 몸을 돌려내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설계 도면이 있었다. 그곳이야말로 내가 이 모든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하지만 문을 밀고 들어선 순간 나는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값비싼 블랙 월넛 원목 책상 위에는 해바라기 씨와 땅콩 접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까먹고 남은 껍질과 부스러기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곧 입찰에 제출해야 할 내 도면이 아이들의 그림판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위에는 빨간 수성펜으로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 모양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다. 누가 한 거예요? 극도의 분노 때문에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들어온 사람은 시아버지 박정국이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다. 탁한 눈으로 책상 위의 난장판을 한번 훑어보더니 조금의 미안함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깟 종이 몇 장 가지고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그의 목소리는 컸고 어른이라는 권위로 반박을 허락하지 않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애들이 좀 장난친 걸 가지고 숙모라는 사람이 그걸 따지냐? 그게 말이 돼? 아버지, 이건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서연이가 입찰에 쓰려고 준비한 도면이에요. 서연이 작업실에 평판이 걸린 문제라고요. 박승환이 뒤따라 들어오며 다급하게 설명했다. 도면이고 뭐고 여자가 집에서 남편이랑 애나 돌보면 되지. 매일 밖에 나가서 얼굴 팔고 다니는 게 무슨 꼴이냐. 박정국은 나를 향해 눈을 부릅뜨며 곧장 화살을 내게 돌렸다. 내 아들이 어디가 모자라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야 해?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이 있지. 그 말들은 독을 묻힌 바늘처럼 내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3년 동안 나는 비슷한 비난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들은 내가 가져다준 물질적 편의를 누리면서도 내 독립성과 성공을 뼛속 깊이 경멸했다. 나는 분노로 벌겋게 달아오른 박정국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모든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지겹게 느껴졌다. 이 집은 너무 좁아. 우리 9명이 지내기엔 답답해. 박정국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망치처럼 내 신경을 내리쳤다. 이렇게 하자. 너는 며칠 친정에 가 있어라. 우리가 초일에 지나서 나가면 그때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그의 말투는 마치 내 집을 떠날 기회를 나에게 하사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 시선은 창밖의 눈처럼 차가웠다. 내 침묵은 그를 더 자극한 듯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낀 모양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뽑아 내 발치에 3개 던졌다. 가져가. 5만 원이면 왕복 택시비는 충분하겠지. 우리 박씨 집안이 너를 박대했다고는 하지 마라. 그 지폐 한 장은 마치 달궈진 쇠조각처럼 내 눈에 박혔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 거실의 소란, 아이들의 울음소리, 박승환의 다급한 변명까지 모두 사라졌다. 내게는 오직 내 마음속 어딘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다. 박승환은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다. 그가 앞으로 나서서 돈을 주우려 했지만 나는 눈빛 하나로 그를 멈춰 세웠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다. 9쌍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위에 구김을 아주 꼼꼼하게 펴냈다. 그런 다음 고개를 들어 박정국의 당황한 눈빛을 마주했다. 내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까지 떠올라 있었다. 네. 내가 한 말은 단 한 글자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갔다. 캐리어를 챙기지도 않았다. 그저 손가방 하나만 들고 휴대전화와 지갑, 그리고 그 5만 원을 넣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나는 박승환을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침실에서 나와 집을 나서려는 순간 박승환이 마침내 정신을 차린 듯 내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이러지 마. 우리 아버지 원래 성격이 저래.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아기가 없어? 나는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는 분노조차 없었다. 그저 완전히 메말라버린 정막만이 남아 있었다. 박승환, 당신 눈에는 뭐가 악이야? 내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쫓겨나야 그게 악의가 되는 거야? 그는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 손목을 붙잡고 있던 그의 손도 힘없이 풀렸다. 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곧장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고 무거운 대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눈송이를 물고 순식간에 안으로 들이쳤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내 머리가 그제야 조금 맑아졌다. 서연아. 박승환의 외침은 문 뒤에 갇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흰색 수입 SUV를 몰고 한때 내가 집이라고 불렀던 그 감옥을 빠져나왔다. 나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다. 설 연휴에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휴대전화 앱을 열어 서울 도심 최고급 5성급 호텔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차를 호텔 지하주차장에 세우고 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비로소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호텔방에서 나는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다. 온몸에 들러붙어 있던 피로와 굴욕을 씻어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와인 한 잔을 따라 주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수많은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휴대전화는 손가방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주택을 떠난 지 3시간이 지나자 박승환의 전화 폭격이 시작되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저 화면 위에서 계속 깜빡이는 그의 이름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었다.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건축가로 일해온 나는 구조와 논리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익숙했다. 결혼이라는 것도 한 채의 건축물과 같다. 단단한 기초, 합리적인 하중 구조,
그리고 명확한 기능 구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와 박승환의 결혼은 처음부터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안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처음에 온화함과 선함을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그 온화함의 이면에 뼛속 깊이 박힌 나약함과 맹목적인 효심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속이 빈 벽 같았다. 그의 원가족에게서 몰아치는 그 어떤 비바람도 내게서 막아주지 못했다. 이 주택은 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매입 자금 역시 결혼 전 내 개인 자산에서 나온 것이었다. 설령 훗날 이혼 절차까지 가게 되더라도 이것은 내게 가장 강력한 재산상의 경계선이었다. 하지만 그 위에 우리는 우리 두 사람만의 내력벽을 세우지 못했다. 경계라는 기능 구획을 명확히 만들지 못했다. 그 결과 그의 가족은 마음대로 들이닥쳐 우리의 핵심 공간을 뒤흔들 수 있었다. 그 오만 원은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밀한 버니어 캘리퍼스 같았다. 내가 이 결혼 안에서 그리고 그 집안에서 실제로 얼마나 가벼운 존재였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게 해준 도구였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호텔 와이파이에 연결했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주식, 펀드, 특허. 이 모든 것은 내가 오랜 세월 고생하며 일궈낸 결과였다. 내 삶의 기반이자 언제든 돌아설 수 있게 해주는 자신감이었다. 나는 변호사 친구이자 대학 동기인 정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간 돼? 혼인 중 재산 약정이랑 자산 신탁 설립 문제 좀 상담하고 싶어. 정혜진은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다. 무슨 일이야? 박승한 그 답답한 인간이 또 너 힘들게 했어?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답장을 보냈다. 말하자면 길어. 이번에는 건축의 방화구획 개념을 내 결혼에 도입해 보려고. 방화구획이란 건물 안에서 방화벽과 방화문 등으로 나뉘어 일정 시간 동안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독립된 공간을 말한다. 내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단단한 방화벽이었다. 나와 그의 혼란스러운 원가족을 완전히 분리해줄 견고한 벽. 박승환이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결혼이라는 이름의 이 건축물은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었다. 정혜진과 세부적인 내용을 주고받고 있을 때 박승환의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무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고 다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마치 지금 그의 초조한 마음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슬픔 중 가장 큰 슬픔은 마음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여자가 당신에게 이치와 계산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감정으로 당신을 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주택 안에서는 내가 떠난 뒤 짧은 승리감이 곧 기묘한 정적에 삼켜졌다. 처음에 박정국은 의기양양했다. 그는 마침내 집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세웠고 날개가 다 자란 며느리를 제대로 눌렀다고 생각했다. 어디 앞으로도 우리한테 그런 얼굴을 할 수 있나 보자. 돈 받았으면 얌전히 꺼지는 게 맞지. 박정국은 마치 큰 승리라도 거둔 사람처럼 친척들 앞에서 으스댔다. 하지만 박승환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눈빛의 당황과 두려움을 가득 담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번 한서연의 평온함은 예전의 그 어떤 히스테리 섞인 말다툼보다도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긴 서연이 집이에요. 설연휴에 서연이를 친정으로 쫓아내면 그 사람 얼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향해 낮게 소리쳤다. 내가 뭘 어쨌다는 거냐? 나는 그 애한테 예의를 가르친 거다. 우리 박씨 집안의 규칙을 가르친 거라고. 박정국은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부채질을 했다. 승환아, 너 지금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니? 내 마누라는 내가 너무 오냐오냐해서 저렇게 된 거야? 친정에 가서 좀 반성하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친척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나를 나무라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나는 불효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시부모를 원수처럼 여기는 못된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박승아는 그들 한가운데 갇힌 채 아무리 해명하려 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가족이라고 불러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낯설고 숨막힌다고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문제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주택에는 내가 직접 설계한 전면 스마트 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명과 커튼부터 중앙 냉난방, 바닥 난방까지 모두 특정 앱이나 음성 명령을 통해 제어해야 했다. 이 불은 왜 안 꺼져? 왜 이렇게 추워? 바닥 난방 리모컨은 어디 있어?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왜 안 켜지는 거야?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미래 세계에 잘못 들어온 원시인들처럼 현대적인 설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유일하게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박승아는 지금 마음이 엉망진창이라 그들을 상대할 여유조차 없었다. 저녁 식사도 엉망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쓰던 고가의 빌트인 스팀 오븐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밥 한 솥은 누룽지처럼 눌어붙어 버렸다. 조금 전까지 화기애애한 척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억눌린 침묵과 서로를 향한 원망만 남았다. 박정국은 낙서로 얼룩진 소파에 앉아 얼굴을 잔뜩 굳히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집은 한서연이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그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그리고 박승아는 20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자 완전히 공포에 빠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한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설 연휴 셋째 날 밤부터 넷째 날 하루 종일 박승환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대충 세어보았다. 부재중 전화의 숫자는 20통에서 50통으로 다시 70통으로 치솟더니 마지막에는 92통에서 멈췄다. 그 숫자는 마치 냉혹한 농담 같았다. 절망의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차단하지도 않았고 휴대전화를 꺼두지도 않았다. 그냥 계속 전화하게 두었다. 그가 한 번 또 한 번 아무도 받지 않는 통화음 속에서 내가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을 때의 절망을 직접 느끼게 하고 싶었다. 설 연휴 넷째 날 오후 나는 변호사 정혜진과 호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만났다. 그녀는 내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보아하니 너 정말 마음을 굳혔구나. 나는 그냥 좀 더 분명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나는 내가 초안으로 작성한 문서 한 부를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이건 이혼 합의서가 아니야. 나는 이걸 혼인관계 존속 중 행동기준 및 책임 명확화 합의서라고 부르려고 해. 정혜진은 안경을 살짝 고쳐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짙어졌다. 그 문서 안에서 나는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가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법률 문장으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자세히 규정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이러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이 고급 단독주택은 나의 혼전 재산으로 나는 이 주택에 대한 절대적인 처분권과 거주권을 가진다. 박승환에게는 거주권이 있으나 그의 직계가족은 내 서면 동의 없이 이 주택에서 숙박할 수 없다. 매년 방문 횟수는 2차례를 넘을 수 없으며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나는 가정재무제도도 명확히 했다. 우리는 엄격한 경제적 독립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비를 위한 공동계좌 하나를 개설한다. 양측은 매달 같은 금액을 그 계좌에 입금한다. 그 외의 수입은 각자의 소유로 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위반 시 책임이었다. 박승환이 위 조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그는 혼인 후 형성된 모든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빈손으로 집을 나간다. 서연아, 이건. 정혜진은 나를 바라보며 복잡한 눈빛을 했다. 이건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네.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해. 박승환 마음속에서 나와 그의 원가족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확인하고 싶어.
정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법적으로는 그가 서명하기만 하면 이 합의서는 효력이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엔 그가 서명할까? 이건 사실상 자기 가족과 선을 긋겠다는 뜻이잖아. 모르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야. 그때 내 휴대전화가 한 번 진동했다. 전화가 아니라 은행거래 알림 문자였다. 나는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4명의 예금 계좌에서 모바일 뱅킹을 통해 방금 정해진 변호사 사무실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는 알림이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혼인재산 합의 및 자산보호 특별 서비스 비용. 나는 가정공동계좌에서 1,000만 원을 정혜진의 법률사무소 계좌로 이체했다. 거의 동시에 박승한 역시 은행 알림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은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이미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알았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박승한의 93번째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들려온 것은 거의 무너져 내린 듯한 박승한의 거친 숨소리였다. 배경음에는 그의 어머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아버지의 분노에 찬 욕설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아, 이게 무슨 뜻이야? 왜 변호사한테 돈을 보냈어? 너 정말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믿을 수 없다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2천만 원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돈을 보냈다는 행동 자체가 가진 신호는 너무나 강했다. 그것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박씨 집안 사람들이 그냥 부부싸움일 뿐이라고 믿고 있던 환상을 완전히 깨뜨렸다. 나 이혼하겠다고 한 적 없어. 내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다. 가정의 위기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의 설계안을 설명하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그런데 왜? 박승한.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묻기 전에 당신과 당신 가족이 무슨 짓을 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아? 전화 너머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지금 그의 난처함과 무력함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서연아, 돌아와 주면 안 돼?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아버지도 잘못한 거 아셔? 아버지가 잘못을 아신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분이 두려워하는 게 내가 이혼해서 당신 재산을 나눠 가질까 봐서야? 아니면 내가 이 집을 회수해서 당신 가족들이 갈 곳을 잃을까 봐서야? 나는 그들의 공포의 근원을 단번에 찔렀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나를 상처 입혔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나에게서 어떤 이익을 잃는 것이었다. 박승한은 다시 말문이 막혔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 될까? 좋아.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기회는 이미 준비해뒀어. 내일 오전 10시 정혜진 변호사 사무실로 와. 당신이 오면 우리는 이야기할 거야.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겠어.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그에게 더 묻거나 따질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밤은 박승한과 그의 가족에게 결코 잠들 수 없는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투고 저울질하고 자신들만의 그 계산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제시한 조건을 분석할 것이다. 반면 나는 호텔의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편안한 잠을 잤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나는 정혜진 변호사 사무실의 접견실로 들어갔다. 정혜진은 이미 모든 서류와 녹음 장비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정각 10시, 접견실 문이 열렸다. 박승한이 들어왔다. 그는 혼자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양복은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마치 운명을 결정짓는 협상장에 나서는 사람 같았다. 그는 나를 보자 입술을 달싹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선택권은 이제 완전히 내 손에 있었다. 접견실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나와 박승아는 긴 회의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마치 곧 상업 계약을 체결할 두 명의 상대처럼. 정혜진은 내 대리 변호사로서 그 혼인관계 존속 중 행동기준 및 책임 명확화 합의서를 박승한 앞에 밀어놓았다. 박 선생님, 이것은 한서연 씨가 초안으로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먼저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있는 각 조항은 모두 두 분의 지난 혼인 생활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가정관계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입니다. 정혜진의 말투는 전문적이고 차분했다. 박승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몇 장의 서류를 집어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다.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가 자기 가족의 방문권과 숙박권 제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빈손으로 퇴거라는 위반 책임 조항을 보았을 때 그의 숨소리는 눈에 띄게 거칠어졌다. 서연아, 이건 날 몰아붙이는 거야?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고통과 갈등이 가득했다. 그 사람들은 내 부모님이야? 내가 어떻게? 나는 당신을 몰아붙이는 게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박승한, 나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 최저선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야. 이 주택은 내 집이지, 당신 친척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여관이 아니야. 나는 당신 아내지, 5만 원으로 내보낼 수 있는 남이 아니야.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수수료 메스처럼 그가 가족애와 효도라는 말로 덮어 감추려 했던 상처를 정확하게 갈라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계속 물러섰어. 당신 체면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내 선을 몇 번이고 넘는 걸 참아줬어. 내 인내가 당신의 이해와 보호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어. 내 양보가 불러온 건 그 사람들의 끝없는 요구와 당신의 당연하다는 태도뿐이었어. 나는 심지어 의심했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물었다.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5만 원을 던졌을 때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안도하지 않았어? 나라는 문제가 잠시나마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박승한의 몸이 세차게 떨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어떤 반박의 말도 꺼내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맞췄기 때문이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쩌면 정말로 그런 순간적인 비겁함과 도피심이 있었을지도 몰랐다. 이 합의서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게 아니야. 나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이건 우리 결혼의 마지막 방화벽이야. 당신이 서명한다면 그건 당신이 내 곁에 서겠다는 뜻이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작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이고. 서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해. 그러면 나는 정혜진에게 바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게 할 거야. 이 주택은 내가 회수하고 혼인 후 공동재산은 법에 따라 분할하면 돼. 나는 두 가지 선택지를 그 앞에 또렷하게 펼쳐놓았다. 애매한 지대도 없었고 감정적인 협박도 없었다. 10분 줄게. 생각해.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조용히 차를 마셨다. 10분은 마치 한 세기처럼 길었다. 박승한의 이마에는 촘촘한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그 합의서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는 어떤 결심을 내린 듯 고개를 들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 서명할게. 박승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할 만큼 단단했다. 그는 펜을 들고 합의서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리고 을이라고 적힌 자리 위에 한 획 한 획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힘이 어찌나 들어갔는지 종이가 찢어질 것만 같았다.
서명을 마친 그는 온몸에 힘이 빠진 사람처럼 의자에 축 늘어졌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끝없는 피로가 어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안도감도 섞여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너를 너무 힘들게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혜진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진은 합의서를 정리했다. 총 3부였다. 한 부는 나에게, 한 부는 박승환에게, 나머지 한 부는 법률사무소에 보관하기로 했다. 박 선생님, 합의서상의 조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진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박승환은 그에게는 마치 노예 계약서처럼 느껴질 그 합의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서연아, 제발.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모든 일을 정리할게.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접견실을 나갔다. 그의 뒷모습은 조금 비틀거렸지만 들어올 때보다 어딘가 고독한 용기가 더해져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진짜 전쟁터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가 마주해야 할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가져가는 것과 기대는 것에 익숙해진 친척들이었다.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시 호텔로 향했다. 그에게 공간과 시간을 주어야 했다. 남편으로서, 그리고 독립된 성인 남성으로서 오래전에 이미 해냈어야 할 분리를 마침내 완성할 시간을. 그날 오후, 박승환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사진 속에는 잘 싸둔 여행 가방 몇 개가 주택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곧이어 그가 메시지를 보냈다. 다들 떠났어. 아버지는 많이 화가 나셨어. 나랑 부자 관계를 끊겠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계속 오셨어. 하지만 서연아, 이번에는 내가 물러서지 않았어. 그 메시지를 보고 있자니 마음속에 온갖 감정이 뒤섞였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일단락된 뒤 찾아오는 지친 감각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박승환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이 묻어 있었다. 서연아, 집은 내가 깨끗하게 청소해놨어. 낙서가 묻은 소파도 전문 가죽 관리 업체에 연락했어. 내일 와서 처리해준대. 너 돌아올 수 있을까? 박승환.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집은 깨끗하게 치울 수 있어. 하지만 사람 마음속의 실망은 하루 만에 정리되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시간을 줘. 당신 자신에게도 시간을 주고. 나는 곧바로 그에게 돌아가겠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합의서 한 장에 서명하고 친척들을 내보내는 것은 신뢰를 다시 쌓는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지속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했다. 그가 정말로 그 비겁하고 원가족에 묶여있던 남자에서 나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남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다시 살펴봐야 했다. 상처투성이가 된 이 결혼이 아직 내가 고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나는 호텔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렀다. 그 일주일 동안 박승환은 더 이상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메시지 한 통씩을 보냈다. 자신의 동선을 알려주거나 생활 속의 사소한 일을 나누는 정도였다. 예를 들면 그는 처음으로 그 복잡한 스팀오븐 사용법을 익혀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었다고 했다. 또 내 서재를 완전히 청소했고 훼손된 도면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두었다고 했다. 그의 메시지에는 과한 감정 표현도 값싼 달콤한 말도 없었다. 다만 서툴지만 진심 어린 노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행동으로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자신이 독립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내 공간과 내 일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일주일 뒤 주말, 나는 주택으로 돌아갔다.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레몬 향이 감돌았다. 낙서로 얼룩졌던 소파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 서재 책상 위에는 싱싱한 흰색 튤립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박승아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것을 본 그는 잠시 멍해졌다. 곧이어 어색하면서도 기쁜 미소가 얼굴에 번졌다. 돌아왔구나. 그가 말했다.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새 은행카드 한 장을 내 앞에 놓았다. 새로 만든 월급 통장이야? 그가 말했다. 앞으로 내 수입의 절반은 우리 공동 계좌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이 카드로 들어오게 할게. 이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어 줬으면 해. 나는 따로 용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평소 식사는 회사 구내 식당에서 하면 되고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면 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와 나누고 싶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바라보았다. 마음속 단단하게 얼어있던 얼음이 아주 조금 녹기 시작하는 듯했다. 박승한,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내가 신경 쓰는 건 당신 돈이 아니었어. 알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존중이었고, 경계였고, 사랑이었어. 서연아, 예전에 나는 정말 형편없었어. 내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 나는 늘 양쪽 모두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했고, 그 결과 가장 깊이 상처받은 사람은 너였어. 이제야 알겠어? 너와 우리의 작은 가정이 내 첫 번째 순위야. 다른 사람들, 내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모두 그 뒤에 있어야 해. 이 말이 만약 다툼 속에서 나왔다면 나는 변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겪은 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3년간의 억울함, 서로의 기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우리는 마침내 솔직하게 마주 앉은 두 명의 동업자처럼 우리가 함께 운영해온 결혼이라는 프로젝트를 다시 검토했다. 갈등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상처 역시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올바른 방향을 찾아냈다. 박정국은 이후에도 몇 차례 전화를 걸어 박승한에게 아내 어떠니 어미도 잊었다고 욕을 퍼부었다. 하지만 박승한은 매번 온화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 말을 막아냈다. 그 뒤로 그들도 더 이상 스스로 민망한 일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신뢰와 존중을 다시 쌓아가는 길은 아직 길다는 것을. 하지만 곁에서 조금씩 성장하려 애쓰는 이 남자를 보며 나는 그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결혼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졌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반년이 지났다. 나와 박승한의 삶은 완전히 새롭고 건강한 방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혼인관계 존속 중 행동기준 및 책임 명확화 합의서는 그가 서재 서랍 안에 잠가 두었고 그 뒤로 다시 꺼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안의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되었다. 그는 정말로 해냈다. 그는 먼저 내 일을 이해하려고 배우기 시작했다. 내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오는 날이면 야식을 준비해 두었다.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건 저와 서연이의 집안일입니다. 라고 분명히 거절했다. 심지어 건축 설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나와 함께 여러 건축 전시회를 보러 다니기도 했다. 나는 그의 변화를 보았고 조금씩 다시 그에게 마음을 열어보기 시작했다. 가을이 되었을 때 내 작업실은 중요한 문화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디자인 콘셉트가 워낙 전위적이었기 때문에 초기 심사회의에서 일부 보수적인 전문가들의 의문과 반대에 부딪혔다. 그 시기 나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박승아는 내가 컴퓨터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로 앉아 있는 것을 보더니 조용히 따뜻한 우유 한 잔을 타왔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걱정하지 마. 그가 내 귓가에 말했다. 당신 디자인 내가 봤어. 정말 힘이 있어. 당신이 늘 말했잖아. 좋은 건축은 굳어진 음악이고 공간과 사람 사이의 대화라고. 당신 작품은 말할 줄 알아?
분명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어쩌면 복잡한 구조역학이나 설계 수치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가장 소박한 언어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던 지지와 확신을 건네주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바랐던 결혼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기대어 사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겉으로만 부부인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아니었다. 서로의 내력벽이 되어 상대가 필요로 할 때 가장 단단하고 믿을 수 있는 지지를 건네는 것. 결국 내 설계안은 몇 차례의 치열한 토론을 거친 뒤 높은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축하연이 열린 날, 나는 동료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즐기러 가지 않았다. 대신 조금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박승아는 나를 위해 촛불이 놓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 속에서 그는 벨벳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이아몬드 반지도 보석도 아니었다. 작고 독특한 모양의 열쇠 하나였다. 이게 뭐야?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지난 반년 동안 모은 돈으로 당신 부모님이 사시는 곳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임대했어. 그는 조금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지금 사시는 곳이랑 아주 가까워서 서로 돌봐드리기도 편할 거야. 나도 알아. 그 5만 원은 당신 마음속에 박힌 가시였다는 걸 나는 이걸로 그 가시를 뽑아주고 싶었어. 당신 가족도 내 가족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앞으로는 우리 함께 당신 부모님께도 잘하자. 나는 그의 진심 어린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식간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그 가시는 이 순간 정말로 다정하게 뽑혀나간 것 같았다. 그동안의 모든 억울함과 서운함까지 함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어 목 놓아 울었다. 지난 반년 넘게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창밖에는 달이 밝고 별은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다. 주택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한때 전쟁터 같았던 이곳은 마침내 우리만의 따뜻한 항구가 되었다. 나는 알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